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에 대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며 당당히 대처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를 두고 여야 공방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도 설 밥상머리 주요 관심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현재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는데 먼저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을 유린한 그런 혐의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그다음에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는 유례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대단히 사실은 우려되고 앞으로 어떤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또 우리가 계엄령이라는 그런 그 헌법이나 혹은 법에 명시가 됐더라도 이것이 가볍게 정말 뭐 권력으로서 행사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는 계엄령이 이런 좀 뜬금없는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의 파면이라는 파면을 다투는 그런 심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형사재판이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 그러면 일단 이 대통령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국민들과 똑같은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방어권도 어느 정도는 헌법적 질서 하에서 보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법적 질서에 충분한 어떤 방어권을 질서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을 때 사실 지금 며칠 전에 어떤 일요일 날 광화문 내거리에서 보셨을 겁니다. 양쪽 찬성 반대 수만 명이 동시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영 간의 어떤 갈등이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어쨌든 구속 기소가 됐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절차도 한 틈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비판적인 부분이 없이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없이 좀 더 공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든 어떤 쪽 진영의 국민이든 고개를 끄덕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수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란 우두머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죄입니다. 사형과 무기 이 두 개밖에 처벌 조항이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 공화국 체제 하에서는 가장 중죄 중의 중죄다. 이렇게 사안의 중대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계엄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 국민들 앞에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탄핵 심판은 일종의 대통령직을 건 파면을 결정하는 정치적 심판이다 이렇게 보고요. 형사재판은 법적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같이 일어나는 것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했던 본인의 말에 맞춰서 가는 거다. 또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상 특히 6공화국 들어서서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주요 종사자였던 김영현 전 장관이 9월 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계엄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국민이 이거 납득하겠냐? 만약에 계엄한다 그러면 본인이라도 나서서 말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몇 달도 안 돼서 계엄을 추진했던 만큼 그에 따른 상응하는 법적 조치, 법적 처벌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열리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비판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자성과 반성, 사과 이것이 먼저 전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태도의 변화가 없고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놓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에는 직접 출석을 두 차례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서 형사재판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그동안 윤 대통령은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도 해왔고 또 검찰의 기소 자체도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형사재판에서의 전략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절차적 문제를 계속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지금 영장을 청구했으므로 그 영장 청구도 사실상 위법적 또는 편법적 어떤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과정을 기반으로 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지금 그러니까 기소에 실질적으로 실체적 어떤 사실을 다투기 이전에 절차적 문제부터 사실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다툼을 계속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판사들만 들어가는 게시판을 보면 그 게시판에서 대법원 연구관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금 공수처가 그 수사권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부지법이 그 영장을 지금 발부한 건 사실상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댓글이 또 청주지법원장이 댓글로 같은 내용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일부일지라도 판사들도 당시에 서부지법의 그런 그 영장 발부가 너무 하급심이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절차적 문제를 도외시한 게 아니냐. 나중에 그러니까 청주지법원장이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을 인정했을 경우 나중에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이 논리를 그 댓글을 단 걸 보면 충분히 판사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그 문제를 다툴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심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도 그 헌법재판소법 51조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같이 될 경우 그것을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잠시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옛날에 손중성 검사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중단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계엄은 합법이었고 내란은 없었고 포고령과 쪽지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묵인한 법원의 영장도 불법이었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불법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다,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오히려 역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를 당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봐요. 만약에 본인이 계엄 해제 이후에 다음 날이었던가요? 국민들 앞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했던 그런 스탠스 속에서 계엄과 내란의 중대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구속 기소되는 일들은 좀 피하고 헌법재판을 먼저 받고 이후에 형사재판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권도 불법이고 이를 묵인한 법원의 영장도 불법이고 또 그러면 이걸 묵인한 중앙지법의 소위 말해서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기각한 것도 불법이고 또 중앙지검이 이것을 갖다가 기소한 것도 그래서 불법이고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과 사법질서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논리적인 귀결이 뭐냐 하면 이것을 묵인한 재판부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현재.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본인 친정입니다, 검찰이. 그럼 친정에서 기소한 이러한 그 구속 기소마저도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여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까? 또 이를 바라보는 사법부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어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풀어줬을 경우 사법부를 갖다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 사태, 대한민국의 소위 그 거의 뭐 내란과 같은 그런 충돌을 일으킬 위험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한다면 재판 전략으로서는 전 최악이다. 그런 점에서 계엄부터가 사실은 자살골이었지만 지금의 재판 전략은 일관되게 스스로에게 더 중한 벌을 받게끔 만든 그런 최악의 전략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보도도 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찰의 구속기소 관련해서 변호인단에게 신경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당당히 대처하자라는 신경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변호인단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변호인단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국민, 특히 이제 지지자들에게 구속 기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당하고 의연하게 하겠다, 대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어떤 전략,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어떤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예.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SBS의 태블릿 PC를 인정하는 어떤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사실상 일정 정도 자신의 어떤 뭐 과오를 인정하는 그런 선에서부터 헌재의 심리에 응하기 시작했지만 윤 대통령은 처음에 법적 정치적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여론전으로 전략을 포지셔닝 했습니다. 5차례의 담화, 그다음에 편지. 근데 편지만이 아니라 계속 변호인단, 그렇게 수발심이 금지되는 공수처의 어떤 조치 이후로는 변호인단의 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보다는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은 계속 끊임없이 이 법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할 거니까 자신을 계속 지지해달라라는 지지자 결집 효과가 분명히 노리는 어떤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바라보고 네. 있습니까? 그런데 지지층을 향해서 나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다 좋습니다. 뭐 당당하게 본인이 계엄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충분히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예. 말은 당당하겠다고 그러면서 행동은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 그런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그랬다. 요원은 철수하는 거지 끌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것을 바라봤던 여당 일각에서도 소위 말해서 격 떨어졌다. 폼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은 나는 내가 뭐 포고문도 내가 작성하지 않았고 쪽지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전부 다 아랫사람들한테 떠넘긴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말과 행동에 너무나 차이가 있고 명절 밥상에 아마도 이러한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가 오른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창피하다. 이런 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서 직접 심경을 밝혔는데 당당히 대처하자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 구속 기소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당에서는 이제 법적인 정당성, 절차의 문제를 삼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검찰이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를 강행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비판은 좀 공감하시나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공감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마 국민들도 봤을 거예요. 아니 공수처라는 게 생겨났는데 공수처한테 왜 그러면 기소권이 없으며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면 공수처가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보니까 공수처는 한정돼 있더라고요. 판사, 검사, 그다음에 고위 경찰들 고위 공수처가 어차피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기서 제외될 이유도 없고 그럼 대통령의 어떤 죄를 하는데 대통령의 그 가장 큰 그러니까 현직에서 소출을 받을 수 있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또 공수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이유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혼란이 거듭되면서 지금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법조인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이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 일단 검수한 바부터 해보자.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 때문에 완전히 엉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법을 또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뭐냐면 아니 검찰의 공수권 기소권이 다 주어지니까 그거를 빼겠다는데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에도 기소권 또 수사권을 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자 또 일부 빼고 이렇게 무원칙하게 공수처법을 만든 게 현재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첫 단추가 잘못 깨니까 계속 단추가 잘못 깨지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경찰의 수사권이 있다 그러면 경찰 수사권을 그냥 주고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 그대로 검찰이 기소 못하니까 검찰한테 넘기고 그랬다면 굳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공수처가 가져다가
솔직히 국민들은 다 압니다. 공수처가 아무것도 수사 못했다는 걸, 무능하다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능함을 기반으로 해서 기소를 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은 아니 법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정말 법대로 다 한 것이냐, 불법은 아니더라도 온갖 편법들을 다 동원한 것, 이것이 나중에 큰 빌미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적법하다, 그리고 내란죄가 큰 죄니까 이건 과정 불필요하다, 과정 다투지 않고 그냥 결과만 보자라는 식의 지금 논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검찰은 하지만 이제 충분히 기소할 만한 상황이었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속 기소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중앙지검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뻘쭘해지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공세를 펼쳐왔고, 이것을 묵인한 서부지법의 판결마저도 이거는 서부지법이 민주당의 무슨 하청 기관인 것처럼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지법과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판결이 잘못되고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했다면, 이거는 이제 중앙지검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이 이거는 수사권이 없는데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입니다. 또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에요.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친정과 같은 검찰이 고검장, 지검장 회의까지 하면서 의견을 모은 끝에 결론을 낸 게 이거는 구속 기소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검찰 그동안 여당이 주장해온, 여권이 주장해온 수사권 논란, 그리고 서부지법의 판결 논란, 이것이 그동안에 여당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본인들의 친정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했던 검찰 측이 장시간의 회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은 수사권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반증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수사권 논란으로 보수층의 결집을 꾀했던 여당으로서는 중앙지검의 이번 구속 기소로 인해서 굉장히 뻘쭘해졌고 명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걸 바라본 국민들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고개를 갸웃했는데, 결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아닙니까? 거기서 구속 기소를 함으로 인해서 중도층의 어떤 그 수사권 논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맞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민주당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중적 태도다라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부정하면서도 조기 대선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끝나자마자 어떤 현수막을 내걸었냐 하면 이재명은 안 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계엄과 내란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미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도 부결이었고 다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외친 게 이재명이에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던진 메시지는 대선이 열렸을 때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던졌지, 계엄과 내란이 왜 잘못됐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기소의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위법 아니냐 또 불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들은 거기에 위법과 불법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특검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사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현수막에다가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만 붙이고 있으니 결국은 이 모든 게 말과 행동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결국은 국민의힘과 보수가 대선에서 민주당은 안 된다라고 하는 선전선동을 오랫동안 해온 걸 본다면 이거야말로 이중적 태도 아니냐. 정말로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죠. 네, 민주당의 이런 이중적 태도다라는 비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이 대선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3년 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3년 동안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끌어내리자라고 대표 입에서 나왔어요. 안 한 탄핵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끌어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탄핵을 하겠다. 아니 계엄 때문에 탄핵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임기 못 마친다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조기 대선이나 그러니까 대선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비명 행사, 즉 자신의 정파적인 어떤 상대들을 전부 다 공천을 주지 아니하고 혼자 독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거의 대통령처럼 행동했잖아요. 6개 시중은행장 불러다 놓고 내가 어떤 가짜뉴스라는 언론사 있으니까 거기 광고 주지 마라. 이게 이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선 행보 아닙니까?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위기에 대한 그런 안정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어떤 집권만을 노리고 또 자신이 사법 리스크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인상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아니냐. 그걸 직시하지 아니하면 이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만 이렇게 곡해해서 해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짧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여야 정당 지지도 최근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연장이 비슷한 응답을 보였습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9.1%였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답변 46%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치열한 상황, 여론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8년 전과 진짜 달라요. 네. 8년 전에 갤럽과 리얼미터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때는 정권 교체가 뭐 거의 한 70% 넘었었어요. 근데 왜 지금 그리고 또 12월 둘째 주까지는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번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12월 둘째 주 이후부터 이렇게 그 정권 교체의 이 퍼센티지가 낮아진 이유. 정권 교체를 진짜 원했는데 딱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그럼 정권을 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다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후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도리어 지금 더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단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지지율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사이익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를 온전히 평가하기 시작했다. 정말 정권을 이 사람한테 줘도 되겠느냐. 그것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최근 2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과정 중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수층의 초결집이 이루어진 건 당연 국민 여러분들 여론조사에서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었던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가 뭐였냐면 수사권 논란이었습니다. 자, 수사권이 불법이고 불법인데 지금 내가 뽑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그래? 그걸 구속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수사권 논쟁의 불법성 논란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 불법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차례의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수층의 결집을 극우 세력이 주도하면서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도 그러면은 불법 아니냐? 이러면서 소위 서부지법 난동, 폭동 사태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지금 여권이 이러한 추세로 보수 측의 결집은 이뤄냈지만 이것이 이번에 검찰이 결국은 구속 기소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특정 법원, 서부지법이라고 하는 특정 법원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이나 또 검찰조차도 공수처를 견제해왔던 검찰조차도 구속수사가 필요하고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혐의가 위중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사권 논란에 있어서 검찰이 사실상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격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라봤던 중도층, 정말로 수사권에 문제가 있는 건가? 불법인 건가? 이렇게 의심했던 중도층이 그동안에 관망세로 빠져 있었는데 이번 구속 기소로 인해 가지고 저는 중도층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소위 말해서 입장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명쾌한 그런 상황 정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설이 지나고 나면 중도층에서 확연하게 극우화되고 있는 보수층의 결집에 대한 우려가 저는 뭐 나타날 거다. 다만 그것을 민주당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받아 안느냐의 문제는 민주당이 좀 더 국민들에게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성을 갖다가 얼마만큼 보여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호도도 관련해서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를 차지했고요. 김문수 장관 16%, 홍준표 시장 10%, 한동훈 전 대표 8%, 또 오세훈 시장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른 조사를 봐도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여권에선 김문수 장관의 선호도가 높거든요.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36과 나머지 그 여권 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 합쳤을 때 이재명 대표보다 여권 합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물론 여러 사람들이 갈려서 그렇지 1대1도 여러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의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격차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근데 이렇게 근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는 지금 이 국민의힘을 이제 꽤 많이 지지하는 층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의 과정이 민주당이 진짜 수권 세력으로서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8년 전과 왜 다르냐? 8년 전에는 수단이 없었다. 어떤 수단? 유튜브라는 수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무조건 그거다라고 지금 몰아붙이는 프레임을 민주당이 막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같은 것이 사실 진보 좌파의 하나의 무기였거든요.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 보수 정권을 흔들어 놓고 그런데 당시에 보수는 레거시 미디어 밖에 믿는 구석이 없었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어떤 주제 또는 이슈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8년 전 이렇게 그냥 밀리는 거 아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런 이 전략이라든지 혹은 지금 민주당의 허점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보수 지지층한테 충분히 있다. 그것이 지금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매체의 활용도에 대한 것도 어떤 변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선호도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그때 득표율을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유승민, 그다음에 홍준표 이 세 분의 당시 득표율을 합치면은 이걸 능가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재명 대표의 30% 초반대의 그런저런 지지율이 결코 낮은 게 아니다. 좀 그런 점을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김문수 장관의 선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여권에 있어서 고민점이라고 봅니다. 앞서도 보수층의 결집을 극우가 주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극우의 지지를 갖다가 끌어내고 있는 게 김문수 장관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대선 후보를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당내 경선이 됐을 경우 결집력이 강한 보수의 특히 극우층의 결집력이 강한데 경선에서 이것이 만약에 반영될 경우에 과연 합리적인 보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얼마나 무난하게 잘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당선됐을 때 결국은 누가 선택을 했냐. 중도층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보수의 결집을 주도하고 있는 극우 측의 주장이 수사기관도 불법이고 사법부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중도층에게 먹히겠냐라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보수의 어떤 대변환, 자연스러운 변화, 이 부분은 결국은 대선 후보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얼마나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후보로 무난하게 당내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향후의 전망,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